경찰이 오늘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천원금 1억 원이 오간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고 수사가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방침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미국에 급파됐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 기류에 변화가 없는 가운데 여 본부장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미국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연일 SNS에 다주택자를 향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를 지적했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투기성 1주택을 겨냥한 건데 주거용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이익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는 피자 가게에서 가맹 계약을 담당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업자 등을 살해한 김동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계획에 없던 인물까지 살해한 점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도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2% 넘게 내려앉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넘게 뛰어 1,46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경찰이 공천원금 1억 원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는데 추가 수사를 통해 뇌물죄 적용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네, 경찰이 결국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나섰군요. 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고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되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강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은 관련 수사를 한 달째 이어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김 전 시의원이 측근이나 가족기업 직원 명의로 강 의원에게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번 구속영장엔 공천 헌금 1억 원 관련 혐의만 포함됐고 쪼개기 후원 의혹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배경은 뭡니까? 피해자들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는 있지만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사무국장이었던 남모 씨의 보고를 받고서야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그런데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고 이후 강 의원이 먼저 제안해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남 전 사무국장 역시 강 의원 지시로 차에 쇼핑백을 실었으며 1억 원은 전세 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교차 분석한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과 관련 실무를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검찰도 관련 법리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강선우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영장 심사까지 남은 절차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이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검토한 후 청구하면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이 제가한 체포동의 요청서가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 이후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강선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따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고 앞선 출석 때도 관련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김경 전 시의원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남은 수사가 많지 않습니까? 네, 우선 김경 전 시의원은 지난 2023년에도 강서구청장 보궐에 출마하기 위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최근에서야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이른바 황금 PC 속 녹취엔 민주당 의원 최소 7명과 민주당 당직자들이 거론됐고 경찰은 일부 인물들을 부른 데 이어 현재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선 의원 의혹에도 연루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은 아직 첫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지만 경찰은 13개에 달하는 다양한 의혹이 있어 준비가 필요하다며 여전히 뜸을 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김 의원에게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경찰이 이런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지 추가 수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이 두 사람에게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최근 김건희 씨 1심 선고에서 명태균 씨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라 이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 관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네, 창원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1심 선고 공판 몇 시에 시작합니까? 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년 뒤 22대 총선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예비후자 2명에게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런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게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처남에게 휴대전화 세대와 이동식 저장장치 USB 메모리 1개를 숨기라고 시킨 혐의도 받는 명 씨에게 별도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두 사람이 법원에 요청한 보석 허가가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4월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오늘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면 구속했다가 풀어졌던 두 사람을 다시 구속할지도 관심입니다. 네, 최근 김건희 씨 재판에서는 명태균 씨 관련 혐의가 무죄로 나왔는데 이번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김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의 명태균 씨에게서 50여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인데요. 재판부는 무죄 판단 근거로 김 씨와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와 여론조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두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이라면서 김 씨가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명 씨가 관련돼 있는 사건에서 김 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이 이번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재작년 12월 3일 기소된 지 429일 만이자 검찰이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한 지 45일 만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20차례 넘는 공판을 진행해온 재판부가 오늘 어떤 선고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YTN 이명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미투자특별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이번 방미 결과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 측의 관세 재인상 방침을 꺾었다거나 이해를 구했다는 등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는데 여 본부장은 한국이 관세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의지가 있다는 걸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한국이 선의로 노력하고 있는데 관세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미 투자 특별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대미 투자 특별법, 그게 이제 국회에서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여야 합의로 좀 더 이렇게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신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별법 통과 뒤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처리할지는 예단할 수 없다면서 오해가 없도록 계속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공식화하는 관보 개제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선 인상 시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보 개제가 되더라도 이 관세 인상 시점이 뭐 즉시로 인상이 되는 거냐, 아니면 뭐 1개월, 2개월 이렇게 여유를 두고 하느냐,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관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선의로 노력하는 만큼 관보 개제 자체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협상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만남이 불발된 데 대해선 USTR 측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어 대표와의 방미 전 5차례 접촉했고 이번에 부대표 등과 3차례 심층 협의를 했다면서 다음 주에도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여야가 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한 가운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합의 이행 의지를 강조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서 국회에서도 대미 투자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둘러싼 갈등이, 또 국민의힘은 개파 간 내홍이 이어지면서 집안 싸움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여야가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요? 네, 사사건건 충돌했던 여야, 지금은 국익을 위할 때라며 모처럼 뜻을 모았습니다. 관세 25% 인상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특위 구성에 합의하며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겁니다. 특별법은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 규모 기금을 운영할 공사를 설립하고 국회가 이를 감시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 6개 모두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로 특위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은 별도의 새 법안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로 비준 동의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매듭 지을 수 있다며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비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특별법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아침 회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더 이상 비준 동의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펼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법이 처리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습니다. 입법이 안 돼서 관세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비준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와 법안이 성안되기를. 특위 활동 기간이 한 달인 걸 감안하면 법안은 늦어도 3월 초 처리될 전망이지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미국 측 입장이 곧바로 바뀔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둘러싼 민주당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를 통과시킨 데 이어 합당 여부를 묻는 전당원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제안했는데요. 당내 갑론을박은 여전합니다. 한준호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당 논의를 지방선거 뒤로 미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고, 박홍근 의원은 만약 전당원 투표로 합당을 강행할 경우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반면 7인의 멤버인 김영진 의원은 합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덧셈의 정치라고 두둔하는 등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반발도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조국 대표를 향해 숙주, 알박기 등으로 표현한 이현주 최고위원을 향해 이 의원이야말로 당적을 7번이나 바꿨다며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기술 보유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럽다, 모욕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경청을 약속한 정청래 대표, 합당 반대 입장을 밝혔던 초선 의원들과 오늘 오후 국회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수청, 공소청 법안 당내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하는데 또 다른 전선이 될 수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 왜곡죄를 수정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공개 반발하는 등 파열음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통과 전 고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 왜곡죄보다 민주당의 법 장난죄가 걱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한 차례 만남이 무산됐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에서 회동했습니다. 장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홍 수석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을 때라며 오늘 회동에서 나온 국민의힘의 여러 제안을 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체된 지지율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를 둘러싼 내홍까지 겹치면서 지방선거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공약개발본부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에는 제주를 방문해 청년들과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사실상 친한계를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던 당협위원장 교체는 지방선거까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해온 배현진 의원이 최근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되는 등 언제든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주택자를 향해 연일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을 겨냥했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와 관련해 주거용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이익일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 오늘 새벽에도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SNS에 다주택을 압박했더니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가 꼼수라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 종료를 못 박자 이른바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장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게 아닌 투기 목적으로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의 아파트 등을 사들이는 데 대해 경고장을 날린 걸로 해석됩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 등을 손볼 가능성을 열어둔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투기용 주택까지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제 혜택을 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는 다주택자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다주택자의 고충을 조명한 기사를 올리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예정됐던 건데 대비를 안 한 다주택자의 책임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집을 팔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못 박은 겁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면 정부가 결국 손을 들 거란 일각의 전망에 거듭 선을 그은 걸로 풀이되는데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고강도 메시지는 당분간 계속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원을 확정하는 서울고등법원 전체 판사회의가 오늘 낮부터 진행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모인계 의혹 사건은 어제에 이어 오늘 6차 공판기일이 열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유서연 기자, 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원을 확정하는 전체 판사회의가 열린다고요?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낮 1시 반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한 세 번째 전체 판사회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6명의 명단을 추첨을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출신 판사 등은 추첨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원이 확정되면 사무 분담 회의를 거쳐 각각 다른 재판부로 나뉘게 됩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두 차례 판사 회의를 열고 전담 재판부 2개를 두되 접수되는 사건의 수 등을 고려해 차후 판사 회의 의결에 따라 전담 재판부를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 소식도 전해주시죠. 법원은 오늘 오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6차 공판기일을 진행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띄웠다는 의혹인데요. 이 재판은 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재판 초반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이 끝난 뒤에는 비공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도 역시 비공개로 예정된 증인신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특검법상 1심 선고를 기소일로부터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만큼 빠른 재판 진행을 예고했는데요. 지난 2일과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릴레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후 2시 반에는 김건희 씨 측근으로 불리는 이종호 전 블랙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2차 공판 준비기일도 예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그제 오후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큰 불이 난 가운데 경찰과 소방 등이 오늘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어제 감식에서는 3층에 있는 제빵기계 근처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거로 파악되는데 오늘 이곳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 네,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입니다. 네, 건물이 많이 탄 모습인데 지금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불에 타면서 외장재가 떨어져 나가 상층부가 뻥 뚫려 있습니다. 그 틈으로 흰색 방진복을 입은 감식 요원들이 지나가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제 오후 큰 불이 난 이곳 SPC 삼립 공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과 가스안전공사에서 30명 정도 참여했는데 오늘은 여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도 참여해 전체 24명 규모로 감식을 진행합니다. 어제 1차 감식에서는 건물 안 잔해물을 치우며 진입로를 확보했고 공장 3층과 4층을 오가며 2시간가량 감식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3층에 있는 빵 모양을 잡는 정연기와 오븐 근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현재 추정되는 화재 원인은 있습니까? 예, 어제 감식에서 발화 지점 추정까지는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장 3층 정연기와 오븐 근처를 중심으로 더욱 자세한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오븐과 수십 미터 떨어진 배기구에서도 불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 만큼 배기구도 정밀 감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불이 시작됐는지 밝히는 게 관건인데 조사당국은 화재 원인 규명과 동시에 안전규정을 준수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화재로 인해 공장 가동은 완전히 멈춘 상태지만 일부 행정부서 직원 등은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직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도 추가 조사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AMD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급락한 충격에 하락 출발한 코스피의 낙폭이 3%대로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조 6천억 원 이상 순매도를 가면서 지수가 급락 중인데 개인은 3조 1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증시와 환율 상황 알아봅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3%대 낙폭을 보이며 5,210선에 내려와 있습니다. 5,300 넘어 최고치를 경신했던 어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한때 5,200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2% 내린 5,251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순매도 금액은 2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반면 개인은 3조 1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검은 금요일 이후 반등한 코스피를 기억하며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AMD를 비롯한 기술주가 급락하며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하락했는데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락폭은 4%까지 확대됐습니다. 현대차도 하락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메리츠 금융지주 등 일부 종목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하면서 1.1% 내린 1137로 출발했는데 낙폭이 3%대로 커졌습니다.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나 최근 거래가 재개된 반도체 관련주 파도는 3일 연속 폭등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8원 오른 1,461원으로 출발해 1,463원까지 오르며 1,46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 후 상승세를 타고 있는 환율은 1,450원대에서 1,460원대로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그리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설득을 위해서 미국을 찾았지만 빈손 귀국을 했는데 관련 내용 먼저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인 사항 정도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지는 정확하게 뭘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상호 간의 이해는 굉장히 깊어지고 어떤 불필요한 오해는 회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 개재가 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로 인상이 되는 거냐 아니면 1개월, 2개월 이렇게 여유를 두고 하는. 절대로 국회에서 법을 지연시키거나 그랬던 부분들은 없었다. 지금부터 여야 단머리를 맞대고 다 같이 고민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국익 차원에서의 전체 그 법안을 놓고 양당 수석 간에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그 미국에서 관보 개재 준비 절차까지 밟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재인상 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 정부로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enacted, 즉 입법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당초 그린란드 문제로 외교적인 궁지에 몰리고 또 자국의 이민국 단속으로 사람이 죽고 하니까 어려운 그런 본인의 어떤 처지를 해결하려고 우리 한국의 그런 관세 문제와 관련된 이제 소위 그 압박으로 이제 비춰졌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는 해소되는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본 것처럼 이제 어제 여야가 합의를 했고, 예.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어서 특위를 구성하고, 그리고 한 달 이내에 입법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을 국회에서 편성하면서 이 대미 전략 투자와 관련된 필요 예산을 수출입은행 등에다가 다 이미 다 담아놨어요. 예, 예. 그래서 예산 확보되어 있고 이 예산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 설치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미 전략 투자 공사법을 설치하기 위한 것인데 재정법은 당연히 공청회를 거치도록 우리 국내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절차를 이제 저희가 이번 2월에 또 3월 초까지 속도 있게 하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은 어제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회 비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비준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은 한 발 좀 물러선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지금 이 사항을 상당히 저는 중대한 그 사항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정부나 지금 여당이 상당히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초에 이제 비준 동의를 그 요청을 했는데 그걸 정부가 완전히 무시를 했거든요. 여당도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가 이거를 그 이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지금 관세 압력도 상당히 무리한 측면이 있죠.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우리가 그 미국과의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놓고도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그동안에 그 대미 투자 특별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었어요. 한 번도. 저희 야당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하거나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 여당에서 이제 그걸 발의했지만은 정부에서 굉장히 안이하게 대처를 해왔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이제 왜 제가 중대하다고 보느냐 하면은 사실 이거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그 본인의 어떤 이 SNS에 그것을 올린 그런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는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관세 전쟁 자체가 사실은 그 근저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그 경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불필요하게 친중 행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친중 행보를. 그래서 예를 들면 미중 간의 가장 첨예한 부분이 대만 문제입니다. 대만 문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 그런 도발적인 발언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중국에 그 국빈 방문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중국에 따질 건 따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그 친중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그 미국 측에서 경고 메시지 성격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미국과의 통상 문제가 합의가 안 된다면은 합의가 안 되고 이행이 제대로 안 되면은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그런 파장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여당과 이 정부가 이러한 부분에서 안이하게 그 대처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그렇게 그 할 것이 아니고 장동혁 그 대표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풀어야지 전부 제가 보기엔 뒷짐지고 지금 앉아있는 그런 형국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솔직히. 그런데 비준 동의안을 누가 주장했습니까? 야당이 주장했죠. 한미가 합의한 양해각서에 비준의 비읍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랑 똑같이 합의를 한 일본에서도 비준 얘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미국이 요구하지도 않고 그 합의서 내용에도 보면은 이 국제법적 그런 어떤 의무와 권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도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국민의힘이 왜 비준 동의안을 먼저 하지 않냐고 하면서 그동안 시간을 끌어온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입법이라는 표현을 써서 빨리 하라고 우리한테 압박을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러면 입법에 도와주면 돼요. 제가 지난 11월 말에 11월 중순에 저희가 한미 양해각서를 이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바로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해요. 그 이후에 우리 당 여러 의원들이 법안 발의했고 다행히 국민의회에서도 한 분이 법안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법안이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예산은 돼 있으니 이걸 뒷받침해서 더 책임 있는 투자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비준 동의안으로 불필요한 시비거리를 만든 국민의힘이 이제 이것을 더 발목 잡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지금 뜨거워하고 지금 느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비준 동의 주장 안 할게 명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법안을 빨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역풍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맡으세요라고 양보했잖아요.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추석 연휴 뭐 중요합니까? 밤을 새서라도 입법이다 보니까 재정법이다 보니까 공청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빨리 하고 해가지고 정말 속도 있게 법안 3월 9일 그 마감 시한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 없다. 그래서 그렇게 성과를 보여주고 여야가 뭔가 이 그러니까 이 국제 질서 속에서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정말 힘을 합치는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이번에 보여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말 힘을 합쳐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완전히 그
어떤 이걸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동안에. 아닙니다. 사실 이게 이제 여당에서 발의할 게 아니고 저는 여당에서 물론 발의해야 되지만은 정부에서 먼저 발의를 했어야 돼요. 이 특별법을. 그렇게 해서 정부 입법은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린 거 아시지 이재명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의원 입법이 훨씬 더 빨리 아니, 진행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여당의 원내대표를 통해서 발의해달라고 정부도 요청을 해서 이재명 그렇게 한 대통령이 거거든요. 그런 의지를 보였어야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야당 대표를 만나서 이 정부를 빨리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자 이런 액션을 했어야죠. 아니, 야당 대표 그동안 단식하느라고 시간 쏟고 대통령도 전혀 액션이 없고 대통령 발목 잡느라고 그냥 입만 내면 장관도 액션이 없는 이런 이런 만날 수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그래서 빨리 지난번에 빨리 추진합시다. 신년 인사회 때 오라고 네. 공식 초청했는데 단식한다고 안 오신 분이 누굽니까? 아니, 장동현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부에서 적극성을 보여주시고 예. 빨리 추진을 합시다. 예. 이거는. 자, 네. 어찌됐든 이제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데는 두 분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속도감 있게 우리가 추진을 해도 나름의 절차들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절차의 시간을 미국에서 기다려주느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관보에 게재하더라도 그게 오늘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예. 즉시냐, 언제 아니면 시행이 유예를 되는지. 한두 달이라도 둘 거냐 예. 이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래도 세계적인 이 선도 국가인데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왜 입법 안 하냐라고 항의했는데 입법이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더 어떤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명분이 없는 것이죠. 예, 예. 따라서 우리는 이제는 국회가 우리의 일을 속도 있게 하면은 그걸 더 이상 지속하고 문제를 삼을 이유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예. 보는 겁니다. 예.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고 우리가 이제 빨리 처리하면은 뭐 저는 관보 게재가 설령 일부가 되더라도 그건 해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이 과정을 미국도 지금 다 모니터링하고 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충분히 전달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구두로는 11월까지 이제 양해각서 맺고 나서 발의를 해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거기 반영했는지를 좀 지켜봤고 이제는 이제 입법이 될 줄 알았더니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특히 국민의힘이 비준 동의안 요구하면서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입법도 이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구나. 모든 문제가 이제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이걸 가지고 문제 삼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까지 여야의 협치 모습을 저희가 잘 볼 수가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는 바람에 여야 협치가 이제는 좀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뭐랄까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작은 희망을 좀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당연히 협치를 해야 되고요. 협치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 야당에서 얼마나 그 협치를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까? 요청을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그동안에 야당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국가적인 대사를 앞두고 정말 협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과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저는 국정에 상당한 앞으로 난맥상을 작용할 것이다. 지금 이번에 이런 통상에 관한 문제, 관세에 관한 문제는 국가적으로 상당한 그 경제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그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길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가슴을 열어놓고 제발 좀 협치를 합시다. 예. 그런데 자,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장동현 대표도 영수회담 제안을 하셨던데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를 좀 먼저 해보십시오.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제안을 했습니다. 예. 결국은 임기 2년이 넘어서 만났어요. 그것도 그냥 생색내기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13일 만에 만났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또 따로 단독으로 이렇게 보기도 했죠. 예. 그리고 또 1월 달에도 물론 다른 당대표들도 같이 옵니다만은 바로 또 오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히려 협치를 거부하냐. 오히려 국민의힘이 내용에 휩싸여서 오히려 더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서 오히려 전 정부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나란 일을 하느라고 밤잠을 못 자고 있는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형국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은 그걸 불편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소통할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소통의 달인인데 그 의지는 분명하다. 다만 마치 지금 이번에도 뭐 물가, 환율, 부동산 문제, 통상압력 만나자고 하는데 이거 지금 다 이제 대통령이 진짜 요즘 부동산, 물가, 경제 문제 챙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통상압력은 이제 법을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겉으로는 포장지는 그런 얘기지만 속내는 뭐냐? 특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정쟁적 소재를 가지고 대통령 압박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수회담을 요구하니 국민들이 그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하려면 진짜 다른 이야기 다 빼고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협치하자. 예. 그렇게 하고 가령 지금 국민의힘이
대부분 경제소관 상임위를 다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거기서도 그러면 우리가 경제, 외교, 안보 문제만큼은 우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다 협조해 주겠다. 이게 이런 거야말로 협치 아닙니까? 예.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이제 과거 정부 탓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그 당시 민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더 이상 반복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제 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명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동안에 이제 이게 과연 그 관세 협상의 그 액수가 3,500불이라는 말도 있고 6천억 불이라는 말도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에 의하면 9천억 불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다 있는데 과연 정부가 어떻게 합의를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번에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서는 이게 상당히 더 특별법 추진에도 상당히 난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다 해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번에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십시오. 예, 아니 총리와 부총리가 여러 번 그쳐서 숨긴 거 없다. 이게 전부 다 얘기하는데도 그걸 안 믿으면서 뭔가 더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니. 아니 다른 얘기 나오잖아요. 예, 참으로 이제 답답하게 그지 없는 거죠. 협상의 파트너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천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좀 자국의 입장에서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 정부 부처를 대표하는 경제부총리가 와서 공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속도감 있는 그런 특별법 처리를 좀 기대해보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어제 양당의 원내대표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서 있는 모습이 국민 입장에서 참 보기 좋았거든요. 이런 모습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이제 영수회담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여야 간의 대화가 먼저다라는 입장을 얼마 전에 밝힌 적도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초청에 응하지도 않고 단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영수회담 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죠. 결국 영수회담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난 정부와는 달리 늘 흔쾌히 소통해 왔다고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략적 목적으로 정쟁을 불러일으켜서 영수회담하는 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그런 문제를 풀려면은 자기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특히 국회는 국회대로 대통령이 얼마나 입법 속도 안 난다고 지금 애가 달아 있습니까? 그런 성과를 보여줘야 신뢰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 외교안보 분야의 위원장을 다 그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입법의 속도 내주는데 도와주면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아마 더 보지 말자고 해도 밤에 좀 모시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없이 또 입만 열면 또 여러 가지 정책 공격하려고 하고 뭐 특검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로 좀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등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우려점만 해소한다면 왜 만나지 못하겠습니까? 이용하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단독 그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그 기저에는 좀 어떤 마음이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가 중대 사안인들이 지금 무수히 지금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번에 그 대미 투자 특별법을 비롯해서 그리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국민적인 우려도 굉장히 크거든요. 실제로 어떤 사법부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또 국회 내에서도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행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그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허심탄회한 어떤 이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께도 밝히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는 분명히 필요한 거죠.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영수회담을 수용을 해야 되고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저는 솔직히 있습니다.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실패는 했습니다만은 이해훈 후보자를 기획예산 장관으로 이렇게 후보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 물론 그게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제 그런 걸 야당 인사를 끌고 빼가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당연히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인사를 추천할 때는 그런 게 없었지만은 어쨌든
협치를 하자고 하는 그런 뭔가 의지는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받아들여야 되고 예. 야당 당수와의 그 회동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받아들일 것이라고 저는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국가적인 여러 가지 난제들을 풀어가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 도리가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홍익표 정무수석과의 장동혁 대표와의 만남에서 또 이와 관련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민주당 내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른바 친명계 안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부 출범한 지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고 현재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가 좋은 편이고 시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상황들도 있고 민생 안정도 필요하지만 그 과정 자체를 보면 잘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네. 우선순위상에서 합당이 앞에 있진 않아요. 두 번째는 왜 이 시기인가? 그리고 이 시기에 왜 합당 제안을 하는데 독단적으로 저렇게 해서 절차를 무시했는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합당과 통합 논의에 예. 좀 담백하게 했으면 좋겠다. 정말 정치와 정책 노선이 비슷한 조국당과 민주당이 같이 가고 예. 덧셈의 정치를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하고 이재명 정부를 좀 성공해내고 예. 추후에 있는 정치 일정 총선 대선에서 예. 큰 정치적 토대를 구축하는 첫 출발이 지금 하는 것이 추후에 더 많은 분열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보면 전 큰 틀에서 합의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데요. 자, 뭐 당내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강득구 최고위원은 소나무당까지 합당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고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도 연일 좀 목소리를 강하게 예. 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 일이 처음부터 잘못 풀렸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좀 때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아주 일방적인 발표를 했고, 예. 그리고 또 대통령실을 언급한 것도 좀 부적절했죠.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자 대표께서 직접 공개 사과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원점에서 논의를 하자. 즉 합당을 할지 말지. 예. 만약에 하더라도 지방선거 전에 할지 말지를 판단하자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대표께서는 이제 전당원 뭐 여론조사 이야기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요즘 드립니다. 우선 합당을 하더라도 왜 지금 해야 되냐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거다. 좀 전에 김영진 의원만 해도 그렇게 덧셈 정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정청래 대표나 저나 모두가 다 당을 아끼고 지방선거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특히 대통령의 국정에 뒷받침이 되고 싶어서 하는 생각이고 주장이라 봅니다. 예. 다만 그게 더 어떤 게 시기에 부합하냐 또는 명분이 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입장의 차이인 것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보면 그동안 우리 대통령께서 중도 보수까지 이 말씀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거기까지 소위 지층을 포괄하고 있고 특히 국민의힘이 더 극우화되면서 그런 넓은 운동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낸 분들의 완충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합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운동장이 더 좁아지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여러 여론을 확인했을 때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특히 부울경 그리고 20, 30대 또 여성 그리고 중도층에서 부정적 의견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왜 지방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논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지 않다. 그러니 당대표께서 합당을 제안할 자격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첫 단추를 잘못 깨셔서 오히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취지가 지금 퇴색된 만큼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오히려 이제는 그런 변질된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빨리 출구 전략을 만들어라. 저는 이건 뭐 제가 어떤 다른 고민보다 당이 진짜 어떻게 하면 대통령에게 힘이 될까, 어떻게 하면 지방선거 이길까, 어떻게 하면 당이 단합될까만 생각을 했을 때 이제는 지도부로서 출구 전략을 조속히 판단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각 선수별 모임도 갖고 있고 또 뭐 조만간에 의원총회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향후에 절차 물론 있습니다. 전국 당원대회에서 하기 어렵다라면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1인 1표에서 드러난 것처럼 잘못하면 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도부에게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가지 말고 빨리 출구를 만들어서 예. 명분 있게 이 문제를 매듭짓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자. 이게 예. 훨씬 명분 있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예, 지도부에서도 어떤 출구 전략을 들고 나올지를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SNS에 연일 부동산 얘기를 메시지를 강경하게 좀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뭐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지금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이제 청와대 지금 그 수석이라든지 뭐 장관들 다 지금 그 부동산으로 이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을 협박한다고 부동산 가격이 잡힌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원적으로 지금 그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금 통화량이 엄청나게 지금 그 급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미국보다 우리 M2 그 증가율이 한 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통화량이 많이 풀리다,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이게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더구나 이제 지금 그 역대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저희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금 수도권의 공급이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민 협박 정치로 부동산을 잡겠다. 이러한 그 발상 자체가 저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 역대 정부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정책이 사실 부동산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 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런 129 부동산 대책 평가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응답이 47%가 나왔고요.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44%. 근소하게 지금 긍정적인 답이 좀 나왔는데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이 여론과 관련해서도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부동산 카페 같은 곳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연일 이런 확고한 의지를 밝히다 보니까 역대 정권하고 좀 다를 것 같다. 진짜 집값 잡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대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애주시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생각은 지금 공급의 절벽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수도권에 6만 호도 신속히 공급을 해야 되지만 민간주택을 좀 더 속도 있게 여러 가지 지원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극. 이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가수요, 투기 수요는 잠재우고 실수요는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적정한 시기에 공급의 필요성이 매우 대두되는 것이죠. 그걸 다주택자에게 지금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싼 세금 내려면 그냥 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거면은 원래대로 약속대로 예약된 대로 이제는 우리가 그 연장해 주지 않을 테니까 세금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런 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저는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강벨트 중심으로 좀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좀 다르다. 이분이 어제도 보니까 새벽 1시에 글을 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성남시장 할 때도 보면은 결국은 언론에다 얘기하면은 이걸 곡해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이 설탕 부담금 얘기를 했더니 이걸 무슨 재정 확충하려고 그러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그리고 뭐 최근에도 알다시피 다른 이야기를 해도 계속 이렇게 양도세 중과 유예 이것도 얘기를 했더니 무슨 다주택자 눈물 막 이렇게 언론이 보도하니까 내가 직접 얘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발벗고 나선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런 대통령의 생각이 먹힐 거다. 특히 홍준표 전 국민의힘 대표마저도 공개적으로 1인 1주택을 제도화자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마저도 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잡힐 것이다 봅니다. 실제로 그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찬반 결과를 보니까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0%를 넘었습니다. 그러한 여론의 반응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저도 이제 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라든 이런 찬성이에요. 저도 찬성인데 개인적으로 찬성인데 이제 지금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말이 너무 앞서요. 어제도 지금 새벽 1시에 지금 막 글을 올리고 SNS에 너무 지금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그럼 뭐라고 아까 생각하세요? 내가 말씀드렸듯이 돈을 지금 너무 과도하게 풀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미국보다 지금 토화량 증가 수치가 지금 4배가 높아요.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대한 공급 대책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실효성 있는 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주택 가격 상승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앞세우지 말고 그런 정책으로 승부를 보시라. 이건 왜냐하면 이제 조급한 것도 제가 이해가 돼요. 이 부동산 가격 이걸 막지 못하면은 이재명 정부는 실패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급할 거예요. 조급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게 근본적인 문제의 어떤 접근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말로 하는 정치는 결코 이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잘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네. 대통령이 지금 이게 조급해서 저렇게 글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엄청난 보기엔 굉장히 조급합니다. 승부사 기질이 있고요.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적확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디테일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번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번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 공론화시켜서 이 문제를 확실히 한번 짚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저는 판단이 섰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오히려 우리 국회가 어떻게 뒷받침해 해주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되고 그동안 우리가 풀지 못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이 문제를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온화하지만 대기 정체에 스모그가 가세하면서 초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의 고농도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내일은 영하 10도의 강추위가 예고됐는데요. 밤부터는 서울 등 중서부 곳곳에 한파특보도 내려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오늘 대기질이 좋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수도권 지역은 스모그 영향이 더해지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80 안팎까지 치솟은 곳이 많습니다. 서울도 강동구 지역은 이미 86 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평소에 4배 수준에 달하고 있고 또 경기 선단동 지역은 오전에 10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서울과 경기 북부 또 경기 남부 지역에서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나쁨 수준의 고농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밤까지 일부 지역에서 매우 나쁨 수준이 유지될 수 있어서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 또 어린이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 밖의 지방도 종일 나쁨 수준이 유지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초미세먼지는 그리 오래가지 않겠는데요. 내일 새벽에 유입되는 강한 한기 때문인데 내일 새벽이나 아침 사이에는 찬바람에 수도권부터 초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되겠고 그 밖의 지방도 대기질이 점차 평소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일 아침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사흘 정도 서울 등 중부 내륙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지고 체감온도도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오늘 오전에 서울과 경기 북부 또 강원 북부, 충남 북부 지방에 한파특보를 발표했습니다. 발효 시각은 오늘 밤 9시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내일 영하 8도, 또 주말과 휴일 사이에는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면서 휴일까지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추위 속에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이 서해안 지역과 제주도 산간 지역에서는 최고 7에서 8cm에 달하는 눈이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건조특보가 발령 중인 이 동해안 지역은 산맥을 넘은 건조한 돌풍이 가세하면서 당분간 산불 등 화재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강추위가 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림 주변에서의 소각이나 또 화기 소지를 금지하고 등산객들은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어제 충남 서천의 한 시장 근처에서 70대 운전자가 운전을 하던 SUV가 후진을 하다가 건물로 돌진하면서 노점에서 장사를 하던 70대가 숨지고 또 함께 있던 여동생도 크게 다쳤는데요. 경찰은 고령인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승훈 기자,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사고 당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왕복 4차로 도로에서 SUV 한 대가 후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도로 건너편에 있는 건물로 그대로 돌진해버립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충남 서천의 한 시장 앞에서 70대 A씨가 몰던 차가 후진해 노점상과 약국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약국 앞에서 채소를 팔던 70대 여성이 숨졌고 여동생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70대 A씨로 안과에 가려다가 길을 지나쳐 차를 후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음주나 약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사고 초기 경찰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직접 차를 운전해 본 결과 브레이크 작동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변 CCTV 영상을 통해서도 사고 당시 차량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던 사실이 파악됐고 블랙박스에는 급가속할 때 나는 엔진음이 녹음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고령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도 사고 당시 영상을 확인한 뒤 본인이 착각해 가속 페달을 밟은 것 같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를 입건한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퇴사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직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형사 입건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병원장은 직원을 발로 차고 또 1시간 이상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3억 원이 넘는 임금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에서 병원장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제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에 나와서 다 보는 앞에서 그냥 소리를 치더라고요. 직원들과 소통할 때 인이어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기록이 안 남도록 욕을 한다거나 고용노동부가 2달 동안 현장 감독을 해보니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CCTV에 병원장이 직원을 세워두고 옷걸이 봉으로 벽과 문을 내리치고 다리를 발로 차는 장면이 찍혔고 SNS 단체 대화방에는 전응아, 쓰레기 같은 욕설과 폭언이 난무했습니다. 업무 중에 실수하면 벽을 보고 1~2시간 이상 서 있도록 하고 많게는 20장까지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근로계약도 멋대로였습니다. 퇴사 30일 전에 서면 신청하지 않으면 어긴 날짜만큼 하루 일당의 절반씩 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요구하는 등 퇴사자 5명에게 669만 원을 받아 챙겼고 11명에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연장 근로를 시켜놓고 임금은 3억 2천만 원이나 체불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부는 폭행과 위약 예정 계약 등 6건의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선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자 가게에서 가맹 계약을 담당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업자 등을 살해한 김동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계획에 없던 인물까지 살해한 점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발생한 충북 음성 생활용품 공장 화재 현장에서 뼈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어제 오후 2시쯤 화재 현장 A동 후면 부근에서 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해 실종자와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일 진행한 1차 합동 감식에선 화재로 인해 골조와 내부 설비 등의 훼손 정도가 심해 감식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오늘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2차 감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세종호텔의 해고에 반발해 복직을 요구해온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지부장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거라 다짐하고 있고 증거 대부분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지부장은 그제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복직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남 창원 억새밭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라이터로 억새밭에 불을 놓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낮 12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대산면의 억새밭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추워서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말했다가 경찰 추궁에 어머니가 아픈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신에게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방침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대미투자특별법의 최대한 빠른 처리라며 이번 여야의 신속 처리 합의가 미국 설득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대미투자특별법 그게 이제 국회에서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여야 합의로 좀 더 이렇게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신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복 개제가 되더라도 이 관세 인상 시점이 뭐 즉시로 인상이 되는 거냐 아니면 뭐 1개월, 2개월 이렇게 여유를 두고 하느냐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관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협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계속 긴밀하게 미측과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우리한테 국익에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4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봉 재처리에 대해 양국이 구체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조 장관과 라이트 장관이 이날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과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팩트시트에 담긴 사안 중 농축, 재처리 분야와 핵잠 협력과 관련해 구체적인 진전을 조속히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실무 차원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를 향해 연일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을 겨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다주택을 압박했더니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가 꿈틀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여기엔 이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 종료를 못 받자 이른바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장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분명 이익일 것이란 취지의 글을 적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이 대통령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 등을 손볼 가능성을 열어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현황 보고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엄단하겠다며 금융위와 협의해 시장 감시에서 기획조사, 강제 수사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25억 원이 넘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체납해 지난해 전국 1위 고액 체납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버티자 압류된 최 씨의 소유 건물에 대한 공매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역세권 건물입니다. 최은순 씨가 2016년 43억 원에 매입한 곳입니다. 경기도가 최후 통첩한 납부 시한은 지난해 12월 15일이지만 최 씨는 아직도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에 착수했습니다. 공매 플랫폼 온비드에 올라온 공고를 보면 감정평가액은 약 80억 원으로 최 씨가 체납한 25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시세 역시 80억 원 후반에서 9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최 씨는 지난해 12월 75억 원의 매수 제한이 있었지만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가 파악한 최 씨 명의 부동산은 모두 21건, 경기 양평군 12건, 남양주시 1건, 서울 3건, 충남 4건, 강원 1건으로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입니다. 전국 1위 과징금 체납자 최은순에 대한 공매 절차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김건희 일가가 그동안 가족 비즈니스처럼 해왔던 여러 가지 불법에 대한 첫 번째 단죄가 되겠습니다. 일부 언론은 지난달 말 해당 부동산 공매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지만 권리관계 확인 등으로 애초 계획보다 공고가 2주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부동산 입찰은 다음 달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이뤄지고 낙찰되면 그 대금으로 체납 과징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 가압류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가세현과 김세희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입니다. 가압류된 사저는 지난 2022년 측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한 단독주택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매입 당시 유 의원은 가세현과 김 대표의 자금을 빌렸는데 이 가운데 가세현 목 1억 원, 김 대표 목 9억 원을 갚지 못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공천 헌금 1억 원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검찰의 위례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경찰이 강선우 의원 그리고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를 좀 살펴볼까요? 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이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죄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뇌물죄는 이번에 법 적용에서 빠졌지만 추후 보완 수사를 통해서 법령의 적용을 받길 수 있다라는 게 수사기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이렇게 건네진 1억 원의 어떤 성격은 부정한 청탁을 위해서 이렇게 지급됐을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본 것이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병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준 사람 받은 사람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속 사유의 상당성,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인 만큼 이 불체포 특권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의 집행에 이르러서는
국회에서의 이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체포 가결안이 가결돼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종전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두 가지 태도를 보였죠. 임의로 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심사를 통해서 무죄를 밝히겠다 이런 의원들의 태도가 있었고 지금 두 번째로는 강선우 의원처럼 이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인 수사다 억울함을 표시했던 과거의 전례들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여야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실제로 방탄국회를 할 것인가의 여부인데 일단 구체적으로 금전을 지급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혐의 정황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상 법원을 통해서 실제로 신병을 확보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이고 범죄의 소명이 됐는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공천원금 1억 원에 이어서 쪼개기 후원 의혹을 두고도 강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향후 변수가 좀 되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사실관계 같습니다. 양형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1억 원을 반환하고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서 또 정치자금 내지는 뇌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반성하지 않는 재질이 굉장히 나쁘다라는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별개의 사실관계로 별개의 뇌물 배임수재가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정치자금법 위반도 거론될 여지가 있는데요. 양쪽 입장이 매우 지금 상이합니다. 한쪽에서는 강선우 의원이 1억 원을 반환받으면서 이런 방법으로 주면 된다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해서 이렇게 후원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고 강선우 의원은 내가 이거를 돌려줄 건데 왜 받았겠느냐. 실제로 이렇게 쪼개기 후원을 받아서 이 고액 후원의 어떤 정황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반환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바가 없다. 억울하다.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진실 그러니까 김경시 의원이 실제로 부탁이나 지시 없이도 이렇게 임의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금전을 쪼개기 후원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강선우 의원과 공모해서 1억 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좀 더 합법적인 외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정치자금 형태로 고액 후원으로 쪼개기로 보내달라고 공모를 한 것인지 이 부분은 강제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제 추가 수사를 통해서 최종 송치되는 뇌물죄를 이제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을지 좀 살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수사를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요? 배임수재죄와 뇌물죄는 법정형과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등이 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한다면 이 1억 원에 대한 뇌물은 무기징역 그리고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 신병 확보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인데요. 뇌물자의 그 성립 요건은 공직자가 직무에 관해서 이런 돈을 받았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배임수재죄 같은 경우는 공직의 신분이 아닌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렇게 돈을 받았다라는 부분인데 현재 수사기관은 공직자인 신분은 국회의원의 신분이니까 맞으나 그와 관련한 업무가 이 공직자의 공무 직무라고 보기보다는 어떠한 공천과 관련해서 지방의회의 어떤 사무, 당무 아니냐. 당무와 지금 공무를 좀 분리해서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 과거의 판례 중에 배임수재죄를 적용한 판례가 있다라는 점에 국한돼서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배임수재죄를 거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직무평가성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폭넓게 인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정권자라거나 그 사람의 실제로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관련성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사실상 관여할 수 있거나 소관할 수 있는 업무, 그에 따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직무행위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당무라고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의 어떤 공천이나 이런 부분에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한 공무의 직무대가성이 성립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범죄의 명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이렇게 어려운 법리를 들지 않더라도 공직자로서 직무 대가성, 직무 영향력이 없다면 과연 1억이라는 큰 돈을 줬겠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잠시 뒤 오후 2시부터는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1심 선고가 열립니다. 쟁점을 좀 알아볼까요? 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과는 돈거래가 있었습니다. 8천만 원 상당의 어떤 금원이 지급됐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돈의 성격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금원이냐, 부정한 청탁으로서 김영선 의원이 여러 가지 이제 공천을 받는 대가로 이렇게 명태균 씨에게 돈을 지급했다라고 검찰에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급여 성격이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분으로 받은 것이지 실제로 정치 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돈의 성격이 실제로 공천 대가로 지급돼 있고 정치인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모종의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사람을 위해 정상적인 업무를 해주고 그에 대한 급여 성격으로 받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선고 전망을 좀 해볼까요? 일단은 정치 자금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어떤 대화 내용인가 녹음 파일들을 상당 부분 들어보면 명태균 씨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김영선 의원에게 오히려 지시를 하거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명태균 씨와 또 윤 전 대통령이 통화 내용을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을 위해서 명태균 씨가 공천을 부탁하는 내용들이 다수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럼 어떤 정치인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 정치 브로커에게 급여를 주고 일을 시킨다기보다는 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 어떤 관례 또는 사회 통념상 연결되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법에서 급여를 주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과 관련한 기본적인 어떤 근로자로서의 어떤 서류라든가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정황이 없이 단순한 급여를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그 성격과 지급의 횟수와 또 고정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점, 더군다나 근로자로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명태균 씨가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관계로서 사주와 고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라는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 그 김건희 씨 1심 선고에서 명태균 씨 관련 혐의 부분이 무죄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이 명 씨의 오늘 선고에도 영향을 좀 줄까요? 일단 명태균 씨 관련해서 그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과장이 심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사건에서는 상당 부분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까다롭게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 여론조사 방식으로 무상으로 어떤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이 실제로 여러 명에게 다수로 줬고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단독적인 이익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 사람만을 위한 정치자금이나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고 매우 협소하고 엄격하게 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도 이 판결을 참고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검찰이 입증해야 될 무게는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고요. 다만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관계는 이 무상 여론조사 방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천을 청탁한 내용들에 대한 물증이 다소 확보되어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와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라는 구조적인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사건의 정치자금법의 무죄의 연결 고리와 이 사건은 다소 차이가 있어서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에 이어서 위례 사건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유지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좀 다소 좀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검사들이 해왔던 항소에 대한 판단과 지금의 판단들을 항소를 포기하는 쪽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점인데요. 일단 1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부당한 이익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사업자의 지위를 준 것에 대한 이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매우 난제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항소를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존재하나 다시 한번 사실심의 판단을 포기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일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무죄가 확정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 수사 진행에도 다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숙제를 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가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따낸 금메달 33개 가운데 26개는 쇼트트랙에서 거둔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번 밀라노에서는 메달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해외 베팅 사이트가 내놓은 쇼트트랙 여자 1500m 우승 배당입니다. 배당이 낮을수록 우승 가능성은 큽니다. 캐나다의 코트니 사로의 우승 배당은 3배로 1위. 김길리와 이 종목에서 동계올림픽 3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최민정은 나란히 5.2배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민정이 1위로 꼽히지는 않았지만 경기 변수가 많은 쇼트트랙 특성을 감안하면 금메달 경쟁은 여전히 박빙이라는 예상입니다. 여자 쇼트트랙 1000m에서도 코트니 사로의 우승 가능성을 가장 높게 예상했고 2위 싸움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민정과 김길리는 메달권 바뀐 공동 7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는 191cm의 장신에 스피드와 경기 운영 능력까지 갖춘 캐나다의 윌리엄 단지누가 압도적인 우승 후보로 꼽혔습니다. 캐나다의 스티븐 디부와 네덜란드의 젠스 반트 바우트가 나란히 뒤를 이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대현은 12배로 4위권, 슈퍼루키 임종원은 17배로 7위권이었습니다. 메달만 따내도 선전이라는 전망입니다. 남자 쇼트트랙 1000m에서도 캐나다의 단진우가 우승 후보였고 황대현은 15배로 5위, 임종원은 17배로 7위권이었습니다. 전통의 강세 종목 여자 3000m 계주 전망도 밝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와 캐나다, 이탈리아가 상위권에 자리 잡았고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5위권이었습니다. 여자 스노보드 비기어에서는 일본 선수 2명이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혔고 우리나라의 유승우는 뉴질랜드 최초의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조이 샤도우스키 신옥과 함께 메달 경쟁에 뛰어들 후보로 예상됐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하얀 빙판과 눈밭에서 거침없는 질주가 시작될 이탈리아 밀라노에 경기장만큼 시선이 집중되는 문화의 링크가 열렸습니다. 이탈리아의 명소 빌라네키 캄필리오가 대한민국의 복합 외교 거점 코리아 하우스로 변신했는데요. 박물관 굿즈, 뮤즈도 이곳에서 전 세계인들을 기다립니다. 전통유산이 현대적 감각을 만나 문화산업으로 거듭난 뮤즈는 최근 국내에서 힙한 전통 열풍을 일으키면서 연 매출액이 1년 만에 2배 가까운 413억 대로 급증했습니다. 이런 기세를 보아 이번엔 디자인의 본고장 밀라노에서 청자와 K-팝 데몬 헌터스 등 5개 테마로 구성된 총 96종의 화려한 라인업을 선보이는데요. 은은한 미소의 반가사유상 미니어처와 영롱한 빛을 머금은 청자 파우치, 애군을 쫓는 까치 호랑이 배지까지 우리의 전통 상징을 재해석한 소품들이 즐비합니다. 여기에 나전칠기의 화려함, 백자의 절제미를 살린 상품들까지 더해져 우리 문화유산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줄 텐데요. 이번 전시는 특히 뮤즈가 유럽 시장에 공식 진출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우리 선수들이 은반 위 승전보를 준비하는 동안 뮤즈는 천년의 미학을 담고 전 세계인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 채비를 마쳤는데요.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대표 문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 스피드스케이팅 레전드인 이상화가 떠난 이후 누가 후계자가 될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포스트 이상화, 원조 김민선과 샛별 이나연이 선후배 간 선의의 경쟁을 펼칩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71cm의 큰 키만큼이나 스피드스케이팅 이나연의 상승세는 매섭습니다. 지난해 2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개를 목에 걸며 큰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 월드컵 1차 대회 500m에서 동메달을 거머쥐며 기대를 더 키웠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선 선배 김민선을 제치고 종합 1위에 올라 빙상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목표는 시상대에 오르는 겁니다. 너무 좋죠. 왜냐하면 너무 잘 타셨던 선수 뒤를 잇는 그런 말이니까.
목표를 좀 크게 잡자면은 포디움이 제 목표고요. 또 재밌게 후회 없는 경기가 제일 큰 목표예요, 지금. 포스트 이상화의 원조는 김민선입니다. 2022-2023 시즌 월드컵 랭킹 1위를 차지하며 올림픽 메달권 후보로 꼽혀왔습니다. 이후 부진의 시기를 겪다가 지난해 12월 월드컵 4차 대회 500m 동메달을 목에 걸며 다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약점으로 지적된 스타트도 좋아져 이번 대회 메달 획득 가능성을 좀 더 키웠습니다. 벌써 세 번째 도전인 만큼 후회 없는 경기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크게 들고 500m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게 목표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둘 다 메달권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경기 당일 컨디션을 잘 끌어올린다면 이번 대회에서 포스트 이상화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오늘 날은 온화하지만 초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서울은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희뿌연 먼지로 자욱한데요. 여기에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호흡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용인 등 중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질이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은 곳도 있는데요. 먼지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다 내일 새벽부터 청정한 공기가 유입되며 점차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5에서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8도, 광주 13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부터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 경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